이제 2차 시 시작하겠습니다. 2차 시는 EEG 시그니처, 매치 EEG 시그니처 to common symptoms에서 이제 정량 뇌파의 여러 가지 패턴들을 실제 이제 여러 가지 증상과 매칭시켜서 향후 치료에 이제 전략을 세우는데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2차 시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 시회 때는 뇌파가 어떻게 발생되고 또 어떻게 측정하고 어떤 것이 이제 뇌파가 아닌 잡음인가 그런 식으로 이제 크게 이렇게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클린하게 만들어진 뇌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제 증상과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말씀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구성은 이제 뇌파, 정량 뇌파라는 것을 크게 이제 두 가지 관점, 이제 언더 어라우절과 오버 어라우절 이 두 가지 큰 관점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그에 관련된 이제 사전에 제공했던 이제 퀴즈 내용하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들에서 이제 정량 뇌파의 이런 패턴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정량 뇌파의 주요 이제 지표들, 정량 뇌파 지표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파워를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파워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지표들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케이스들을 통해서 이런 지표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 두 번째 토픽으로 좀 다루고요. 그러고 나서 상당히 좀 다양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한번 더 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제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드시면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강의 내용을 쭉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손을 드시면 거기에 이제 질문하실 수 있도록 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QA 박스를 이용해서 이제 질문 남기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언더 어라우절과 오버 어라우절 요 주제에 대해서 진행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제 뇌파는 크게 이제 주파수 분석을 한다고 말씀드렸었고 이제 FFT라는 패스트 퓨리어 트랜스폼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주파수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주파수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백색 광이 들어왔을 때 이제 프리즘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색깔로 이렇게 구분이 되듯이 뇌파에서는 이제 FFT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른 주파수 대역으로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봤던 차트하고 약간 이제 다른 차트를 보여드리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뇌파는 크게 이제 0부터 1Hz라는 굉장히 슬로우 프리퀀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슬로우 코티컬 포텐셜이라고 하고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상당히 다양하게 요새 활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여기서는 상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주로 다룰 내용은 이제 델타, 세타, 알파, 베타 요거에 대해서 주로 많이 다루고 있고 이 베타를 이제 10에서 20Hz, 12에서 20Hz 사이의 베타 1 혹은 이제 20에서 30 사이의 베타 2 그리고 40Hz 중심의 40Hz 혹은 감마 이렇게 이제 베타 대역은 상당히 이제 넓은 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파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에 대해서 보면 뒤에서 이제 자세히 나누겠지만 델타는 이제 슬립과 혹은 이제 모티베이셔널 프로세스하고 피지올로지컬하게 관계가 되고 패솔로지컬하게는 이제 브레인 튜머라든지 임팍, 시비어 디제너레이션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고요. 세타는 이제 메모리 컨솔리데이션이나 딥 인터널 컨센트레이션, 메디테이션에서 나타난다고 하고 이제 패솔로지컬하게는 이제 드라우지가 심할 경우, 이너텐션이나 임펄시비티가 심할 경우, 도파민 디피전시가 있을 경우, 혹은 이제 어떤 디제너레이션이 있을 경우에도 세타가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알파는 이제 릴렉세이션과 혹은 이제 익스터널 스티뮬레이션에 이제 워밍업하는 그런 단계에서 나타나고, 이제 알파가 너무 이제 패솔로지컬하게 많이 나타날 때는 이제 디프레시브하다거나 이제 뉴럴 액티비티가 많이 감소돼 있다거나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세로토닌 디피전시가 있을 때 이제 알파의 이제 패솔로지가 나타난다고 하고요. 베타는 이제 프로그램을 풀 때, 그다음 액티브하고 이제 태스크를 수행할 때, 사고할 때나 어떤 집중할 때 베타가 주로 나오는 건데, 이게 너무 과해지면 이제 비지하거나 이제 불안하게 되고, 너무 하이퍼 비질런스 혹은 공격적인 성향이 나오게 되고, 이제 감마 같은 경우는 이제 러닝 학습에 관련돼서 이제 상당히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뭔가 이제 인라이트먼트 된 상황에서도 감마가 출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릴렉세이션과 컨센트레이션이라는 그런 두 가지 큰 그 개념으로 뇌파를 이해해 보면, 뇌파라는 것은 이제 주파수에 따라서 이제 앰플리투드가 전반적으로 이제 주파수가 커지면 앰플리투드가 감소하는, 이제 하이 프리퀀시 쪽으로 갈수록 이제 우리 스컬을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이런 패턴을 가지게 되고, 이제 알파에 있어서만 상당히 싱크로나이제이션이 강하게 일어나서 알파만 이렇게 피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릴렉세이션 하게 되면 슬로우 프리퀀시가 많이 늘어나고, 컨센트레이션 하면 이제 하이 프리퀀시가 많이 강화되는 것이고, 방금처럼 이제 방금 보셨듯이 이제 주파수를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이싱크 브레인에서는 이제 알파를 이제 8에서 12까지로 보고 있고요. 델타는 이제 4Hz 중심으로 델타, 4Hz, 8Hz 세트로 보고 있고, 베타 같은 경우는 이제 SMR이라고 해서 이제 12에서 15Hz, 뒤에서 이제 자세히 살펴볼 텐데, 이제 이제 대략 이제 SMR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처음 발견된 게 이제 그 고양이가 이제 쥐를 잡기 직전에 그 모터를 다 그 카밍한 상태에서 숨죽이고 있는 그런 뭔가 비졸런스가 시작되는 그 단계에서 이제 베타 1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제 베타 2는 실제 워킹 리듬이라고 보면 되고, 고양이가 이제 앞에 있는 쥐를 놓쳐버렸을 때는 이제 베타 3가 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빠른 이제 뇌파가 이제 빨라지면서 이제 짜증이 날 수 있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식인데요. 이렇게 이제 저희 아이싱크 브레인에서는 베타 1, 2, 3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평상시 알파에 있다가 어떤 태스크 수행 시 베타 2로 가고, 그 중간 단계 베타 1이라는 게 있고, 베타 3는 너무 이제 과학 긴장됐을 때 베타 3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더 어라우저를 다른 표현으로 뭐 하이퍼 어라우저라고 할 수도 있고, 오버 어라우저는 하이퍼 어라우저라고 할 수 있을 테고요. 방금 보셨던 이제 노멀 상태 정상인의 이제 그 뇌파 스펙트럼이 이렇게 알파에서 피크가 가진다면, 이제 언더 어라우저이 되면 이제 파란색처럼 알파 피크가 이렇게 굉장히 낮은 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혹은 세타와 델타 쪽의 파워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늘어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인지 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뭐 파킨슨 디지즈라든지 러닝 디서빌리티 있다든지 디벨롭먼탈 디소더 있다, 이럴 때 이제 언더 어라우저 패턴이 많이 나타나고, 이제 오버 어라우저는 이렇게 이제 알파 피크도 이렇게 상당히 이제 빨라지고 알파 자체는 약화되면서 오히려 이제 베타 이상의 이런 대역들이 상당히 강해지는 걸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앵자이어티라든지 뭐 OCD, 뭐 불면증, 어딕션, 통증 이런 데서 이제 오버 어라우저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뇌파의 그 포스테리어 도미넌트 리듬의 이제 주파수인데요. 이 주파수는 이제 노멀 레인지는 이제 8에서 10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유아기에서부터 이제 프리스쿨에서 학교 갈 때 이런 시작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10Hz 근접하게 되고, 이게 다시 이제 나이를 많이 들게 되면 이게 다시 서서히 조금씩 약간 낮아지면서 이제 인지 기능이 조금씩 이제 디클라인이 되게 되는데, 이제 요 알파 피크 프리퀀시가 이제 이렇게 발달 연령에 맞춰서 못 발달하면 이제 디벨롭먼트 딜레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알파 피크 프리퀀시가 10을 넘어서 너무 12 이상으로 빨라지면, 혹은 이제 빠른 이제 주파수의 알파가 너무 많아지면 이제 보통 이제 PTSD 이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어딕션이나 인솜니아, 비지 브레인이라는 것은 이제 그 원래 우리 브레인이 낮에는 워킹하다가 밤에는 쉬어야 되는데, 뇌파가 너무 알파 피크 프리퀀시가 너무 빨라지다 보니까 밤이 돼도 이제 이게 떨어지지 않아서 이제 그런 경우 CEO 브레인이라고 하고요, 비지 브레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코그니티브 디클라인도 이제 정상적인 노화 곡선에 비해서 너무 빨리 떨어지면 코그니티브 디클라인이 될 수 있어서, 이 알파 피크 프리퀀시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지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오버 어라우절과 언더 어라우절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뭐 퀴즈 내용이 이제 보시면 이제 방금 뭐 살펴봤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주파수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감소를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알파 피크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8 이하면 이제 인지 장애가 나올 수 있고, 12 이상이면 너무 높아지는, 모두 다 옳은 말이고요. 그리고 하이퍼 액티베이션 언더라우저 상태는 슬로우 웨이브가 증가되어 있고, 정보 처리가 어렵고, 우울이나 동기 저하에도 나타날 수가 있고, 학습 장애나 이제 주의력 결핍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이퍼 액티베이션에 대한 기준은 연령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뭐 델타나 세타나 이런 알파의 양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령과 상당히 관계가 높은 것이고요. 하이퍼 액티베이션은 이제 빠른 알파라든지 베타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경우고, 불안, 강박, 불면증, 편두통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ADHD에서 이제 이런 하이퍼 어라우젤이 있기도 하지만, 이런 언더 어라우젤이 있기도 하지만 오버 어라우젤도 같이 나타납니다. 어떤 한 질환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뇌파를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포스테리어 도미넌트 리듬 같은 경우는 이제 뇌의 정보 처리 속도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높다고 해서 항상 진행이 높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바르지 않은 내용이 되겠고요. 12Hz 이상 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불안, 불면, PTSD, 비지 브레인이 나타날 수가 있고, 생후 1년 된 UI PDR 이것도 이제 6Hz 미만인데 이게 지금 이제 이것도 틀렸습니다. 두 가지가 이제 바르지 않은 내용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각성 레벨에 이제 영향을 주는 방법들에 대한 설명에 대한 것인데, 이 부분은 이제 그 뉴럴랩틱스라고 하는 이제 안정제 계통은 이제 PDR의 주파수를 낮추고 이제 하지만 인지 능력도 낮아지는 게 맞고요. 이제 벤조다이제피는 PDR의 주파수를 낮추지만 베타를 증가시켜 이제 인지 능력 유지하면서 불안을 개선한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케인은 PDR 주파수를 높이고 캐나비는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스티뮬런트는 이제 베타를 증가시켜 주의 집중을 향상시키고, 이제 커피도 이제 비슷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커피도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아주 마일드하게 하는 것이고요. 노르에피네프린은 이제 PDR 주파수를 높여서 정보 처리 속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지금 첫 번째 파트를 마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시면서 퀴즈의 다양한 그 피처들을 이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방금 이 부분은 이제 그 각 뇌파의 이제 파워인데요. 파워가 이제 연령에 따라서 어떤 그 패턴을 보이는지 이제 대략적으로 큰 그림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제 델타의 경우는 이제 연령에 따라서 이제 서서히 감소하다가 이제 그 나이가 아주 이제 많아지면 알파 피크 프리퀀시하고 비슷하게 이제 그 반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델타가 이제 연령에 따라 점점 감소하다가 이제 연령이 높아지면 약간 이렇게 증가하는, 세타도 마찬가지. 이제 연령에 따라서 세타의 비율이 점점 감소하다가 이제 점점 이제 성인이 됐다가 다시 이제 나이가 들면 세타가 조금 증가하는. 알파는 이제 반대로 상대적으로 이제 알파의 포지션이 상당히 높아졌다가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정상적인 레벨 유지하다가 다시 좀 낮아지는. 이제 베타도 비슷한 이런 이제 에이지 다이내믹스가 뇌파의 파워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어시메트리라고 하는 건데요. 어시메트리는 보통 이제 레프트와 라이트의 어시메트리를 보기도 하고, 혹은 이제 안테리어와 포스테리어 어시메트리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상대 컨트라레터럴이라고 해서 이제 서로 대칭되는 좌우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어떤 조합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어시메트리를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요 그림은 이제 그 정상적인 이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정상적인 노멀 파퓰레이션의 이제 그 주파 스펙트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이제 알파에서만 상당히 큰 피크가 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패턴이고요. 이제 빨간색은 이제 AMCI 그룹을 이제 모아서 이제 그 스펙트를 그려서 겹쳐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이제 AMCI 그룹 빨간색이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알파 이전에는 약간씩 이제 전두엽이나 이런 측두엽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AMCI의 경우에 슬로잉이 좀 증가했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알파 프리퀀시의 파워는 좀 낮아져 있는 걸 볼 수 있고, 알파 프리퀀시는 이제 후드엽에서도 이렇게 AMC의 그룹이 좀 낮아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슬로우 웨이브는 좀 증가하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주파수에 따라서 증가하는 패턴은 이제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이제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약간 하이 프리퀀시가 센트럴 영역을 중심으로는 좀 이제 MCI 그룹이 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뇌파는 좌우가 이렇게 시메트리 한 개 정상적이고, 어떤 한 곳에서 뭐 예를 들어서 스트로크 있다거나 했을 때 굉장히 슬로우 프리퀀시가 어떤 한쪽에서 높아지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메트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난 시간에 이제 EEG 비절런스 모델 했듯이 비절런스가 떨어지면 이제 원래는 포스테리어에서 알파가 높고 엔테리어 프론탈로 가면 알파가 작아져야 되는데, 이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이제 시메트리가 깨지면 이제 비절런스가 많이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메트리가 뇌파를 볼 때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를 놓고 좌우에 어떤 어시메트리가 있는지 보는 게, 혹은 앞뒤로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어브노멀 어시메트리 보여주는 하나의 또 케이스는 이제 53세 남자이고 이제 교통사고 이후에 MRI를 찍었는데 큰 이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뇌파를 찍은 케이스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로 알파 피크가 있지만 여기 보면 센트럴에서 이제 보통 센트럴 베타는 앵자이티 패턴이라고 하고 있는데 앵자이티 패턴이 높고, 좌우를 봤을 때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퀀시에 따라서 카밍이 되는데 왼쪽은 이런 카밍이 되지 않는 이런 게 이제 좌우가 틀려 있는 거고요. 이런 케이스를 이제 저희 아이싱크 브레인에서는 이제 해당 그 채널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그 좌우를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T3 쪽이 T4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하이 프리퀀시가 캄 다운이 안 되고 상당히 이제 어라우저 레벨이 계속 높게 T4, T5 쪽도 마찬가지고요. T6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서 레프트 쪽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이퍼 비절런스 상태인 거고, 그거를 이제 주파수 맵으로 보면 이렇게 특히 감마 대역에서 레프트 브레인이 이제 교통사고 이후에 MRI에서는 파운딩이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크게 보통 이제 뇌파 쪽에서 많이 그 좌우 어시메트리가 다른 걸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게 이제 디프레션입니다. 디프레션은 특히 이제 프리프론탈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알파파의 3D G스코어 매핑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프리프론탈 혹은 이제 레프트 브레인 쪽에서 슬로잉이 더 심한 것으로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프레션에서는 좌우 이제 알파를 중심으로 한 어시메트리가 디프레션의 이제 패턴이라서 디프레션도 어시메트리를 잘 보셔야 되는 패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메트리라는 거를 이제 파워에서 파생된 변수로 잘 살펴봐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게 파워 레이셔입니다. 파워 레이셔가 저희 아이싱크 브레인에서는 세 가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제 세타 베타 레이셔는 이제 세타가 높은 사람은 이제 언더 어라우젤 되겠고요. 베타가 높은 사람은 이제 오버 어라우젤 되겠죠. 그래서 세타 베타 레이셔를 통해서 그걸 이제 금방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세타 알파 레이셔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커뮤니티 모빌리티가 떨어지면서 이제 알파가 세타 쪽으로 좀 이동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고, 또 러닝이나 메모리에 관련된 그런 펑션들을 보실 때 이제 세타 알파 레이셔를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델타 알파 레이셔는 이제 알파가 세타 쪽으로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델타 쪽까지도 굉장히 이제 어떤 커뮤니티브 디피시티 심해지거나 혹은 스트로크가 있어서 해당 부위가 스트로크 있을 경우에 나중에 이제 재활 과정에서 어떤 그 보이는 재활 정도나 그런 펑셔널 아웃컴들이 델타 알파 레이셔를 에서 많이 반영을 하고 있어서 이 세 가지 이제 레이셔를 일종의 이제 렐러티브 파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렐러티브 파워는 전체 파워로 나눈 거지만 여기서는 해당 대역의 파워를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제 케이스는 이제 디프레션, 여기 이제 보여드린 케이스는 이제 디프레션 케이스고요. 이제 디프레션 히스토리가 있지만 현재 이제 주된 증상은 이제 크로닉 인솜니아, 10년 넘게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자는 그런 분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클린 데이터를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옥시피탈 쪽에 알파가 크게 나오는 게 정상적인 리듬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알파가 거의 보이지 않고 여기 보이는 숫자가 이제 시간인데요. 1초에 뭐 20Hz가
넘는 그런 빠른 이제 베타 스핀들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알파가 안 보이고 베타 스핀들이 많이 보이는 이제 그런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컴포넌트는 이제 저희 시스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제 컴포넌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컴포넌트가 19채널을 이렇게 측정을 하면 여기서 19개의 컴포넌트가 나오게 되고,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후에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컴포넌트 19개 중에 첫 번째 컴포넌트가 정상적인 사람은 이제 폐한 시에는 알파 피크의 알파의 포스테리어 도미넌트 리듬이 첫 번째 파워 순서대로 컴포넌트 쭉 나오기 때문에 컴포넌트가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알파가 없고 가장 큰 컴포넌트가 이제 인설라에서 나오는 이런 하이퍼 어라우저의 패턴, 그런 게 이제 첫 번째 패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정확한 이제 다이폴 그 컴포넌트의 소스 위치가 어딘지, 소스에서의 이제 다이폴 디렉션은 어느 쪽인지, 그 소스의 브로드만 에어리어는 어디인지, 그게 이제 그 스컬프상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주파수 스펙트럼의 성분이 어떤 식으로 스컬프상에서는 반영이 되는지를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케이스를 이제 그 놈 컴패리즌, 디스코어로 놈 컴패리즌 해서 봤을 때 지금 베타2, 특히 이제 프론탈에서의 이제 베타 스핀들이 좀 강하고 베타3 감마가 전반적으로 많이 강한 그런 패턴이고, 렐러티브 파워로 봤을 때는 이제 델타가 많이 부족하고요. 이제 수면 장애 환자들이 이제 델타가 많이 부족하고,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베타3가 굉장히 높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 이분도 이제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보셨던 이제 스펙트라로 전 채널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여기 보면 일반적인 정상인 사람들은 알파가 가장 높아야 되는데, 알파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오히려 여기 보시면 이제 베타 3나 혹은 이제 감마 대역까지 상당히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나 감마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높아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인솜니아가 있는 걸로 보면 되고요. 이제 여기 이제 전체 스펙트라를 볼 때 항상 이제 그 이쪽에 보이는 스케일이 선형 스케일과 이합 전에 이제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선형 스케일과 로그 스케일 두 가지가 있어서, 이제 로그 스케일을 사용하게 되면 0이라는 게 이제 1 마이크로볼트에 해당하고, 마이너스 10은 0.1 마이크로볼트, 마이너스 20은 0.01 마이크로볼트의 이제 그 파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볼트 스퀘어죠. 0.01 마이크로볼트 스퀘어, 0.1 마이크로볼트 스퀘어, 0인 경우에는 1 마이크로볼트 스퀘어. 그래서 굉장히 작은 값들을 가질 때 로그 스케일로 보면 전체적인 패턴을 보시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보셨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이는 알파 피크보다 베타 피크, 베타나 감마 쪽에 강하게 나타나 있고, 노멀에서 벗어난 부분들이 이렇게 색깔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파워 레이셔에서 베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세타 베타 레이셔가 이렇게 특히 프론탈 중심으로 상당히 이제 그 베타가 너무 높다는 것을 오버 어라우절 패턴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세타 알파 레이셔도 상당히 높은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프론탈의 세타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것은 아마 이제 디프레션이 있을 때는 프론탈 세타나 프론탈 알파가 이제 많이 늘어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여기서는 아마 디프레션에 그런 그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파워 레이셔를 통해서도 이분의 어떤 상태를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사실 이제 컴포넌트를 상당히 좀 이렇게 그 자세하게 미리 보셨던 분도 계신데, 이제 아이싱크 브레인의 컴포넌트 어널리시스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지 잘 설명해 주는 그림이라서 한번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이 위에 있는 부분이 이제 저희가 측정하는 뇌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측정한 뇌파를 이제 독립 성분 분석이라는 걸 하면,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여러 개 섞여 있는 그 칵테일 파티 프로블럼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떠들 때 그 사람 수만큼의 마이크를 설치하면 그 혼합된 목소리가 이제 독립성분 분석을 통해서 각각의 사람 목소리가 구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이렇게
우리가 뇌파를 채널 스컬프 위에서 측정하면 여러 개의 뉴럴 오실레이터들이 섞여서 나오게 되는데 독립 성분 분석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EOG 성분이 따로 나오고 세타, 알파 뭐 이런 뇌파의 성분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이 되고 그 각각이 이제 어떤 그 채널상의 분포를 채널상에 어떻게 퍼져서 나타내는지 토포맵이 나오게 되고 이런 ECG라든지 뭐 이렇게 EMG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EOG, 뭐 ECG, EMG 이런 거는 뇌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컴포넌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성분으로 다시 이제 이 토포맵을 이용해서 채널 레벨을 다시 구성하는 클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이제 컴포넌트 제공해 드렸듯이 여기 보시면 이제 뭐 호리존탈 면과 코로날 면, 사지탈 면에서 이제 각각의 그 컴포넌트에 해당되는 다이폴, 이퀴벌런트 다이폴의 위치가 어딘지가 이제 계산이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각각의 코로날, 호리존탈, 사지탈 면에 그 프로젝션 해가지고 그 위치를 점을 찍어주는 것이 저희 아이싱크 브레인에서의 컴포넌트 위치 표시입니다. 그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를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건 하나의 이제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아주 정상적인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 이렇게 1번 컴포넌트 항상 파워가 가장 큰 뇌파를 구성하는 기여도가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알파, 포스테리어 알파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알파 이하에 이제 슬로우 리듬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컴포넌트 1로 나오는 게 동일한 사람 아니지만 이제 증상이 심한 순서대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더 이제 그 상태가 더 나빠지면 이제 하이 프리퀀시 성분이 완전히 다 없어지고 이렇게 슬로우 프리퀀시 성분만 남게 되고 이렇게 이제 피크가 상당히 이렇게 샤프하게 될수록 이제 멘탈 플렉시빌리티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그런 보고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아예 이제 첫 번째 컴포넌트에서 알파 피크가 사라지는 이런 식의 이제 어떤 트로젝터리를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컴포넌트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런 개념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뇌파의 그 QEG 정량뇌파 지표 중에 또 상당히 관심을 많이 사람들이 가지고 보고 있는 것이 이제 코어런스라는 것인데요. 이제 코어런스라는 것은 이제 서로 다른 채널 간에 서로 다른 위치에서의 이런 이제 오실레이션이 여기 보면 이제 그 피크와 피크 사이에 이렇게 그 차이가 이제 페이즈라고 이제 우리가 이름 부르고 있습니다. 피크와 피크 간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런 관계일 때는 이제 상당히 이제 페이즈 관계가 페이즈의 시간의 차이가 없이 이제 안정되어 있을 때는 코어런스가 1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피크하고 그 다음 피크 사이에 이제 위상 차이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경, 아무 규칙이 없이 계속 변경된 경우에는 그 두 채널의 오실레이션 사이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 코어런스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컨대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님이 계시고 그 밑에 이제 개발팀이 있고 연구팀이 있고 뭐 영업팀이 있고 이렇게 여러 행정팀이 있고 하는데 이제 각 대표님이 이야기를 하면 이제 각 팀에 전달을 하고 그 팀에서는 또 그 팀 내에 또 전달을 하고 이렇게 시간차는 있지만 어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페이스가 어떤 이제 서로 공조를 하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시간차는 있지만 뭔가 이제 위에서 디렉션이 있으면 그게 차례차례 전달돼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연구팀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어떤 오실레이션이 이제 뭐 다른 팀의 개발팀이나 뭐 영업팀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다른 이제 그 브레인 조직들 간에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코어런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코어런스에서 상당히 항상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볼륨 컨덕션이라는 게 이제 항상 이슈가 됩니다. 우리 이제 브레인 스컬 내에서 생기는 이제 다이폴의 액티비티는 정기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빛의 속도로 거의 모든 방향으로 이제 동시에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에서 멀어지면 약간 이제 신호가 약화되기는 하지만 코어런스는 이제 그 신호 자체의 크기보다는 위상만 중요하게 계산하기 때문에 이 볼륨 컨덕션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스컬 내에서
형성되는 모든 전기적 활동이 모든 디렉션으로 이제 빛의 속도로 그 필드가 형성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볼륨 컨덕션이라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그 코헤런스의 값에 깔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제거하고 코헤런스를 보는 게 이제 이미지너리 코헤런스라는 개념이고, 저희 이제 아이싱크 브레인에서는 이미지너리 코헤런스를 주로 계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어떤 A라는 위치에서 오실레이션과 B라는 위치에서 오실레이션이 어느 정도 위상 차이는 있지만 한 위치에서 뭔가 오실레이션이 생기면 그런 오실레이션이 다른 위치에도 생긴다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너리 코헤런스 성분을 써서 사용하면 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많이 잘 알려진 디프레션에서의 이제 프리프론탈 중심의 이제 그 코헤런스가 디프레션과 이제 정상인을 비교했을 때 이 프리프론탈 중심으로 특히 알파 대역에서, 여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채널을 쓴 케이스인데요. 이제 프리프론탈 중심으로 알파의 코헤런스가 정상인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게 이제 디프레션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 케이스는 이미지너리 코헤런스 쓴 게 아니라서 이제 사실 이미지너리 코헤런스를 쓰면 좀 더 이제 정확한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코헤런스에서 되게 많이 이제 보고 있는 게 이제 감마 코헤런스라는 겁니다. 감마 대역은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러닝하고 굉장히 관련이 되고, 이 감마 코헤런스가 보면 이제 그 어소시에이티브 러닝에서 40Hz를 중심으로, 여기서 37에서 43으로 되어 있는데요. 40Hz 중심으로 어떤 태스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보들이 서로 컴바인이 되어야지 어떤 태스크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태스크와 관련된 이제 그런 컨셉이 해당되는 영역이 서로 연결돼서 어떤 수행을 하게 되는데, 어떤 특히 이제 이거는 태스크를 수행했을 때 이제 이젝티브에서 감마 대역의 코헤런스가 관련된 위치들끼리 감마 코헤런스가 상당히 증가하더라. 이런 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감마라는 게 어떤 학습을 하는데 혹은 여러 가지 그 정보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액션 태스크를 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게 이제 많이 알려졌고요. 특히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워킹 메모리 어떤 이제 워킹 메모리 태스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100에서 7을 빼는 계산을 해라. 또 7을 더 빼라. 100에서 93. 거기서 또 7을 빼면 뭐 또 86. 이렇게 또 7을 빼면 79. 이렇게 계산하려면 이제 계산이 좀 어려워질수록 이제 워킹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계산을 할 때 순간적으로 이제 세타 히포캠펄 세타가 이제 워킹 리듬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세타가 나올 때 그 세타에 이제 겹쳐져 가지고 이 세타 위에 이제 감마라는 게 같이 나온다는 것이 또 이제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세타 이거는 이제 어떤 두 위치에서의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채널에서 측정된 이제 그 오실레이션의 세타가 워킹 메모리에서 나올 때 그 세타에 감마가 실려서 나오더라,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감마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이제 그 메모리가 리트리벌 돼서 히포캠펄 세타에 의해서 메모리가 딱 왔을 때 메모리와 메모리들이 합쳐가지고 뭔가 새로운 이제 인지 기능이 일어날 때 이제 감마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감마가 떨어지게 되면 학습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정상적인 멘탈 태스크에 상당히 디핏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감마 코헤런스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대역별로 잠깐 정리해 보면, 제일 중요한 알파는 눈을 감고 이제 태스크 수행하지 않을 때 이제 포스테리어 영역 중심으로 발생하는 것이고요. 이 알파가 이제 포스테리어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알파가 디퓨저하게 퍼져 있으면 이런 경우는 이제 슬로우 프로세스, 전반적으로 프로세싱이 떨어지고 퍼티그하다 이렇게 보고, 레프트 헤미스피어에 알파가 액세스하면 아까 보셨듯이 디프레션이나, 레프트 헤미스피어 중에 이제 러닝과 관련된 뭐 T3나 뭐 C5나 T5나 뭐 C3나 이런 러닝에 관련된 영역, 러닝의 이제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이제 해당 부분에 이제 알파가 그 액세스가 되게 되고요. 러닝을 해야 되는데 러닝 못 하게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그 전두엽의 알파가 이제 부족할 때 이제 디프레션, ADHD, TBI, 멘탈 포그, 혹은 이제 드라우즈니스도 해당되죠. 전두엽 알파가 부족한 것은 세로토닌 디피전시하고 이제 관련이 많이 된다고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알파가 너무 낮은 경우, 앵자이티나 인솜니아 이런 경우는 이제 알파가 오히려 낮고,
베타가 강한 이런 것이 되겠고요. 세타는 이제 크게 이제 헬스한 세타가 있고 항상 뭐 그렇지만 이제 어브노멀 세타가 있는데 헬스한 세타는 어떤 크리에이티비티나 이제 상당히 이제 순발력 있게 뭔가를 이제 해결하게 됐을 때 세타가 나오고 워킹 메모리 태스크에서 나오고 이 세타는 이제 세타 리듬 하나가 이렇게 어떤 ERP 태스크에서 피크 하나가 크게 나오는 그런 것처럼 한두 개의 페이스, 한두 개의 세타 리듬이 순간적으로 출현하는 게 정상적인 건강한 리듬이고, 세타가 이제 지속적으로 여러 개의 리듬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이제 어브노멀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만하다거나 이제 데이드리밍 할 때 세타가 많이 나오는 수가 있고, 이제 저지먼트가 좀 문제가 생긴다거나 주의가 좀 떨어지고 이제 모터 컨트롤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서 이제 프론탈 세타 액세스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도파민 디피전시와 관련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세타가 이제 뭐 디프레션에서도 뭐 앵자이어티에서도 앵자이어티는 이제 세타가 많은 사람도 있고 베타가 많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제 질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대역에 다 문제의 경우가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태스크를 할 때 어떤 기억을 계속 이제 그 합쳐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 기억을 잘 인출 못했을 경우에 이제 세타 리듬이 이렇게 그 지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이제 어브노멀 세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제가 그 저희 아이싱크 브레인에서 이제 SMR이라고 하는 12에서 24의 베타를 이제 12에서 15로 나누고 15에서 20으로 나누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SMR이라는 베타는 이제 고양이가 그 쥐를 발견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숨을 죽이고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나오는 걸로 이제 그 베리 스터먼이라는 사람이 처음 발견을 해서 요 실험 환경에서 이제 고양이가 이제 SMR이라는 뭔가 경계 태세를 딱 그 목표 먹잇감을 찾고 딱 그 비절런스를 하고 있는 모터를 딱 캄다운 시키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SMR이 나오는데 그런 SMR이 나오면 이제 그 튜브로 연결해서 바로바로 이제 그 우유를 입안에 넣어주게 되면 고양이가 그 SMR을 점점 잘 만들게 되는 그런 이제 훈련 장치까지 이제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이제 SMR이 이제 그 실제 이제 에필랩시의 치료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 혹은 앞서 말씀드렸던 1헤르츠 미만의 슬로우 코티컬 포텐셜이 이제 상당히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게 이제 많은 케이스가 나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SMR 뉴로 피드백이 이제 워킹 메모리 퍼포먼스를 향상시킨다. 이런 식으로 이제 SMR도 이제 상당히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뇌파로 지금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의 경우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태스크를 수행할 때 프론토 센트럴 영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베타가 혹은 이제 라이트 헤미스피어 쪽으로 이제 베타 액세스 할 때는 이제 아까 디프레션과 반대로 앵자이티나 에지테이션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베타가 너무 익세시브 할 때는 ADHD나 OCD 또 수면 뭐 일을 많이 간다든지 러닝 디서빌리티도 여기 있고 그러니까 같은 질환이라도 슬로우 웨이브가 많은 경우, 하이프리퀀시가 많은 경우 서로 이제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앵자이티, 에필lep시, 뭐 자폐, 우울증에서도 이제 익세시브 베타가 있기 때문에 디프레션이라고 해서 항상 이제 프론탈 알파가 높다든지 세타가 높다든지 그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되고요.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루미네이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익세시브 베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베타가 너무 약한 경우는 이제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잠깐 이제 앞에 나왔던 퀴즈에 대한 부분 한번 다시 같이 살펴보고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이제 알파에 대한 설명으로는 이제 후들 중심으로 발생하고 졸리거나 눈을 뜨게 되면 약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집중해서 사고에 집중하면 당연히 알파파를 방해하는 거고요. 전두엽의 알파가 과잉한 경우는 이런 증상들이고 세로토닌 결핍과 관련이 되고요. 불안이나 강박, 편두통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불안하면 알파가 감소하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거고요. 알코올 섭취나 흡연은 이제 알파를 강화시켜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타 리듬은 이제 워킹 메모리 태스크 할 때 해마에서 시작된 정상 리듬이지만 이제 산만하고 부주의하고 망상 속에 있을 때 출현하는 불건강 리듬이기도 합니다. 인지 장애나 파킨슨, 뭐 ADHD 투명 장애 이런 전두엽 중심으로 세타가 증가했을 때 이제 도파민 결핍이고요. 과 관련된다고 하고 있고요. 메모리 태스크에 이제 메모리가 잘 이게 그 리트리블이 안 되고 이럴 때 이제 메모리 랩스와 관련해서 이럴 때 이제 세타가 막 쭉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것이 그런 리듬이 있다고 하고요. 졸릴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리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틀린 게 되고요. SMR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터 시스템 정지할 때 그리고 나타나고 이제 뇌전증을 겪는 사람, 모터 스트립에서의 이제 알파 리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뇌전증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제 SMR 트레이닝이 상당히 이제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져 있고, SMR이 나오는 영역은 이제 수면 혹은 이제 센서리 인테그레이션, 모터 스킬하고 관련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제 인설라하고도 가까워서 통증, 이제 정서 사회성 기능과도 연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SMR은 또 이제 수면 2단계 K 컴플렉스와 함께 출연해서 이제 수면 시에는 이제 메모리 컨솔리데이션의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SMR이 이제 강화되면 이제 수면이나 과잉행동 불안, 공포, 공황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긴장, 통증 이런 이제 인설라 부분까지도 같이 이제 영향을 줘서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된다고 하고요. 이제 SMR 12에서 12Hz 베타 리듬은 사실은 이제 전 영역에서 나타나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센서리 모터에서만 나타나는 걸 SMR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잘못된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타 리듬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태스크 수행 시 프론트 센트럴에서 잘 나타나고 베타는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눠서 20Hz 이상을 오버어라우저로 보고 있고요. 오버어라우저는 이제 통증이나 불안, 강박 자폐 여러 증상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고 베타가 너무 약하면 이제 인지장애나 집중 문제 일으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베타 리듬이 이제 눈을 뜨고 감는 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잘못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감마 리듬은 이제 어소시에이티브 러닝에서 발생하는 이제 40Hz 리듬인데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이고요. 이제 학습이나 문제 해결, 멘탈 샤프니스 등 이제 브레인 펑션을 오거나이즈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이제 바인딩 리듬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워킹 메모리 수행 시 이제 나타나는 세타 리듬과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같은 채널에서 세타와 감마가 같이 나타나는 거고요. 여러 영역에서 감마 리듬을 강화하면 인지장애가 이제 개선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지장애에서 볼 수 있는 뇌파는 이제 전두엽이나 측두엽 이런 데서 이제 그 세타가 이제 나오면 안 되는 데서 퍼시스턴트한 세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멘틱 메모리냐 에피소딩 메모리에 따라서 이제 코어런스 문제가 좌측에 나타나느냐 우측에 나타나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나타나게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알파 피크 주파수가 이제 느려지고 알파 파워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지장애에서 베타도 많이 약화돼 있고 SMR 등 이런 걸 강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름을 브레인 브라이트닝이라고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개선 효과가 요새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에서는 이제 전두엽에서 특히 알파나 세타가 이제 강하게 우반구에 비해서 좌반구가 강하게 보이는 것이고요. 이제 프론탈 폴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알파 대역에서 하이퍼 코헤런스가 발견되고요. 앵자이티를 동반하면 이제 도살 영역에서 센트럴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베타가 높아질 수도 있고요. SSRA는 이제 전두엽 알파를 줄여줘서 모든 우울증에 사용될 수 있다. 이제 전두엽 알파 익세스가 있는 데서 사용될 수 있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듯이 이제 베타가 너무 높다거나 이런 데서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가 되겠죠. SSRI 알파 과잉을 이제 해결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뇌파를 가진 우울증은 얘는 사용하면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수면 장애의 경우에는 이제 델타 증가가 관찰될 수, 수면 부족에서는 이제 델타 증가가 관찰될 수 있고 수면 장애에서는 이제 델타가 감소하고 베타가 이제 증가되고 혹은 이제 아까 보셨듯이 베타 스핀들도 사실 많이 관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PZ가 이제 그 알파의 이제 소스 영역 쪽이 이제 고위 시각 영역도 알파의 PZ 중심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 PZ 알파를 강화하거나 SMR을 강화하면 이제 수면 장애에 이제 많은 개선이 있을 수 있고요.
학습 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학습의 영역이냐에 따라서 이제 해당 부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뭐 그 부분에 알파가 너무 높다거나, 혹은 이제 세타가 높다거나, 이렇게 감마가 낮다거나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세타와 같은 슬로우 웨이브가 높아서 이제 이그젝티브 스킬도 상당히 낮고, 주의력도 낮고, 알파 주파수가 상당히 낮은 학습장애 환자들의 경우에는 알파를 세타랑 비슷한 주파수일 때 쌀파라고 불리고도 있고요. 이제 문제 해결에 관련된 40Hz가 이제 부족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된 거고요. 학습 영역에 따라서 이제 코헤런스 문제가 해당 영역들 간에 이제 많이 벗어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DHD 같은 경우는 이제 전두엽에서 세타가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고, 이제 세타 베타 비율이 이제 정상에 비해서 이제 언더 어라우저의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경우가 많고, 소아청소년은 이제 CZ를 중심으로 이제 이것을 많이 보고 있고요. 성인에서는 이제 뇌 브레인이 좀 더 발달을 하기 때문에 전두엽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FZ를 기준으로 보통 많이 세타 베타 파워 레이쇼를 보고 있습니다. 전두엽에서 알파가 높은 그런 타입도 있고요. 또 혹은 이제 도사열에서 베타가 전체적으로 높은 그런 타입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 이제 주의를 해야 되고요. 알파 피크 주파수가 느리면서 전두엽 알파가 높다. 이런 경우 알파 피크 주파수도 빠르면서 전두엽 알파도 개선하는 이제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리업테이크 이니비터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ADHD는 이제 수면과도 굉장히 깊은 이제 관련이 있어서 수면이 부족했을 때 이제 ADHD의 증상이 더 많이 보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은 이제 많이 보고가 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짧게 이제 몇 가지 케이스만 이제 좀 말씀드리고 이제 그 질문을 받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케이스는 첫 번째는 이제 앞에 많이 여러 번 나와 있는데 PTSD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포스테리어 알파가 12Hz 넘어가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어떤 전쟁에 참여하고 왔다거나 혹은 상당히 이제 트라우마를 겪었다거나 이런 이후에 이제 12Hz, 13Hz 알파가 이제 10을 넘어가는 게 많이 보이는 패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파킨슨 환자인데요. 스키조프레니아가 이제 도파민 이제 억제 약물을 쓰다 보니까 생긴 파킨슨인데, 파킨슨 같은 경우에 보시는 프론탈에서 이제 세타 리듬이 이제 퍼시스턴트하게 여러 개, 5, 6, 7개 이런 리듬들이 나오고 프론탈에서 보이는 볼 수가 있고요.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걸로 이렇게 이제 그 컴포넌트로 보면 이제 프론탈의 세타 리듬이 이제 강하게 컴포넌트로 보이고 있고, 서피스에서 봤을 때 이제 프론탈 세타가 높고,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PTSD처럼 이제 알파 프리퀀시도 너무 높고 이제 베타가 전반적으로 확 떨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문제 증상이 있을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론탈에서 세타에서 피크가 있고 또 알파 피크가 있는데, 알파가 이제 상당히 빠른 하이 프리퀀시 쪽에서도 상당히 높아서 이분은 이제 하이 프리퀀시 알파, 베타 1에까지 알파가 가 있고 이제 프론탈 세타가 강한 전형적인 이제 파킨슨 증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어딕션 환자를 치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치료 전에는 빨간색으로 어라우젤이 상당히 높았던 거를 치료 후에 이제 어딕션이 개선되고 어라우젤 레벨이 정상화된 걸 볼 수 있고요. 저희 아이싱크 브레인에서 이렇게 사전 사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같이 겹쳐서 볼 수 있게끔 기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마티브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한 1,300명 정도 이제 그 모은 데이터를 이제 라이브러리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딕션 그룹에 대해서 컨트롤 그룹과 뭐가 다른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어딕션 그룹을 예를 들어서 10명을 어떤 병원에서 모았다 하면 그 어딕션 그룹이 이제 호모지니어스하게 뭔가 이제 어떤 특정 뭔가에 어딕션 된 사람들 10명 모았다. 그 사람과 연령 성별이 매치된 이제 컨트롤 그룹을 저희 아이싱크 브랜 노마티브 라이브러리에서 자동으로 매칭을 한 다음에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제 환자들이 이렇게 베타 이상의 하이퍼 어라우절 패턴을 보이고 정상인들은 이제 그 정상적인 스펙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이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도 이제 연구를 하신다면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 이제 지난 시리즈 1의 그 웨비나 1에서는 뇌파의 발생과 측정 그리고 그 뇌파를 이제 분석하기 전에 클리닝하는 과정에 이제 여러 가지 자파들이 어떤 건지 주로 봤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뉴파의 언더어라우절과 오버어라우절이라는 큰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파워 지표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을 어떻게 이제 케이스를 이해하는데 쓰실 수 있는지 그 개념을 같이 이제 공유를 드렸습니다. 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